아빠.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소방차 사이렌이 울부짖었습니다. 3층 창문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무사했지만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굴러떨어진 휴대용 산소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발 누가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6살쯤 된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낡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장 한쪽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눈빛으로 현장을 훑던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아몬드형 눈매, 긴 속눈썹, 오른쪽 눈꼬리에 작은 점, 그녀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여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뻗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 손목에 낡은 별 모양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시켜 묶는 방식. 그녀가 6년 전 직접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매듭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이 아이들에게 뻗어졌습니다. 잠깐, 저 아이들이 설마. 그녀가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건 6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재회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준공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샴페인 잔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 위로 한 여자가 올라갔습니다. 대한건설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이자 부사장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업계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완벽한 스피치,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직원들이 축하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녀가 촛불 앞에 서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6년 전 결혼식 날 켜진 촛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넨 케이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 서류를 찢어버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넌 내 딸이 아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파티가 끝난 뒤 한중혁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결혼도 하셔야죠.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가족이 없으시면 쓸쓸하시겠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였지만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쪽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6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소방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액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를 찾아 헤맸지만 늘 손이 닿기 직전에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는 현장 점검을 위해 신축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쪽방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낡은 알람 시계가 울렸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36살, 한때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남자가 코에 연결된 산소 호흡기를 천천히 뗐습니다. 그 순간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쌍둥이 딸들이 작은 이불 하나를 덮고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6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싱크대 하나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와 우유 한 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란 하나만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란말이는 자신의 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지안아, 일어나. 밥 먹자.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식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우와, 계란말이다. 맛있겠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자가 접시를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같이 먹어요. 아빠는 아침 안 먹어도 돼. 너희가 먹어. 아빠도 먹어야 해요. 지우가 계란말이 한 조각을 아빠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먹을 거야. 너희 먼저 먹어. 남자는 물 한 컵만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남자는 아이들의 옷을 챙겼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옷이었습니다.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빠. 아이들이 문을 나섰습니다. 남자는 창문으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남자는 다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약통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아이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번화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100원만이라도요. 쌍둥이 아이들이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저런 애들 부모는 뭐하나. 요즘 애들을 구걸시키는 부모도 있대.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서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나서면 아이들이 더 상처받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1,200원 벌었어요. 지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들. 아빠, 이 돈으로 약 사요. 아빠 기침 멈추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약 살게. 고마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낡은 별 모양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아,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날 버렸지만 난 아직도 널 원망하지 못하겠어.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닮은 눈매, 엄마를 닮은 웃는 얼굴.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버틸 수 있어.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화재 현장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신축 현장 점검을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한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마지막 안전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부사장님, 소방시설 재검토 완료됐습니다. 현장 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훑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2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화재입니다. 신고하세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그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던 그의 모습이 부사장님 위험하니까 차로 돌아가세요. 비서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화재 현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층 창문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또렷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 창틀 위에 올라섰습니다.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3층 높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는 공중에서 몸을 틀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는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휴대용 산소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폐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아이를 구하러 불 속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손에 든 낡은 종이컵,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별 모양 팔찌.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눈 떠. 아빠, 제발 일어나. 아빠. 아이들이 남자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아몬드형 눈매, 긴 속눈썹, 오른쪽 눈꼬리에 작은 점, 자신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선이 쓰러진 남자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연기 그 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그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6년 전 매일 바라보았던 얼굴, 6년 동안 꿈속에서 찾아 헤맸던 얼굴, 민우.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그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로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희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살려줘요. 우리 아빠 살려줘요. 아이들이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민우야, 제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그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년 전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언니가 아빠 살려줬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지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태웠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제발.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민우가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금방 나으실 거야. 아이들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아빠 아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알았어. 지안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알아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키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는데? 몰라요. 아빠가 안 알려줘요. 지안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한테 엄마 얘기하면 아빠가 울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별 모양 팔찌. 그녀가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팔찌 누가 만들어준 거야? 아빠가 채워줬어요. 지안이도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엄마가 만든 거래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팔찌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시켜 묶는 방식. 자신만의 매듭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묶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6년 전 결혼 기념일에 민우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커플 팔찌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팔찌가 아이들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설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임신, 헤어질 당시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몬드형 눈매, 긴 속눈썹, 오른쪽 눈꼬리의 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아빠를 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코의 모양, 분명히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일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 찾아줘. 급해. 오늘 안에. 전화 너머로 비서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무슨 일이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알아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폐요? 네, 기존에 폐 손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 연기를 흡입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폐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폐이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합니까? 네, 잠깐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보러 가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사람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그 흐름은 닦였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일어나. 지우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이는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반대쪽에 섰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병원에서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양쪽 어깨에 기대어서 새벽녘에 비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유전자 검사 기관 섭외했습니다. 오전 중으로 검사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자신의 혈액 샘플,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지만 안심하기 이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비서에게 지시해서 병원 근처 호텔방을 잡아주었습니다. 밥도 챙겨주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잘해줘요?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병원 로비에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박하늘과 최지우, 최지안, 모녀관계 확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짜 내 아이들이었어.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그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민우가 혼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혼할 때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민우가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6년 동안 아빠와 단둘이 쪽방촌에서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까지 하면서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 비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6년 동안 뭘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전부 다 조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이혼할 때 증거로 나왔던 사진들 있잖아. 그것도 다시 조사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떠났습니다. 그녀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널 배신했어. 눈 뜨고 봐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소방관 따위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했잖아. 가난한 놈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는 민우에게 따졌습니다. 민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보여준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습니다. 민우는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녀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설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 사진들이 가짜였던 걸까요? 누군가 조작한 것일까요? 누가? 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6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민우가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민우를 보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뭐든 널 살릴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부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휴게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민우 병실에서 아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민우 씨 6년간 기록입니다. 비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후 소방서에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다수의 민원 접수였습니다. 민원이요? 네. 근무 태만, 불친절, 비리 의혹 등 수십 건이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부 허위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허위 민원이 어떻게 수십 건이나 동시에 들어가요? 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해당 소방서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대한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그룹이면 네, 회장님 회사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해고 이후 기록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 공장 근무, 배달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폐 상태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3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다가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미 현직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불을 보고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영웅이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이력도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쪽방촌으로 점점 더 좁고 싸고 열악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록입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최민우 씨 단독으로 등록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비어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혼자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출산도 혼자 했고요. 혼자서 네, 분만실에 보호자 기록이 없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동의서도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혼 당시 증거사진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뭐야?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성입니다. 뭐라고요? 해당 사진들은 전부 합성 처리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원본 사진의 촬영 날짜와 장소가 불일치합니다. 얼굴 부분을 정교하게 합성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은 사설 탐정을 찾았습니다.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에는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이 사진들을 누가 의뢰했습니까? 답변: 박정환 회장님입니다.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질문: 사진이 합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답변: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작한 거야.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고, 압박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진 조작, 해고, 공작, 모두 회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민우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바람을 피운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병들어가면서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아이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한테 엄마 얘기하면 아빠가 울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겠어. 지금요? 지금 당장.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도심 한복판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사들인 집이었습니다. 300평짜리 단독주택, 넓은 정원의 고급 가구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65살, 대한그룹 회장, 업계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구나.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파일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짜 사진,
해고 공작, 사설 탐정, 매수 전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민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뭐라고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넌 불행해질 거였어. 소방관 월급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었겠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 인생을 아버지 마음대로 조종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몰라. 가난이 뭔지 몰라. 아버지가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쪽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병에 걸렸어. 치료비가 없었어. 돈이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어. 근데 난 가난했고 그 여자는 내 눈앞에서 죽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맹세했어. 다시는 돈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 잃지 않겠다고. 내 가족만큼은 가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널 그 남자한테서 떼어놓은 거야. 가난한 놈이랑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 여자처럼 될까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널 위해서였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트라우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늘아, 아세요? 민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 혼자 낳고 쪽방촌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살았어요. 우리 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했어요. 아빠 약값 벌려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들이요? 네, 쌍둥이 딸이에요. 제 딸들이에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이 애들이 제 딸이에요. 6년 동안 아빠 없이 컸어요. 아니, 엄마 없이 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몰랐어. 아이가 있는 줄은. 그게 변명이 돼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조사를 하셨잖아요. 미행도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몰랐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이사회 소집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아버지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아, 그건. 그리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쓴 회사 자금 전부 조사할 거예요. 민우 치료비로 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늘아, 아빠 말 좀 들어. 그녀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 것은. 저한테 다시는 말 걸지 마세요. 하늘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제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민우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대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민우를 살리는 것.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 기능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폐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폐를 쓰세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폐를 이식해주세요. 그건 보호자분께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적합성 검사도 해야 하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검사해주세요. 지금 바로. 의사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적합합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잡아주세요. 가능한 빨리.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수술입니다. 기증자에게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은 채. 6년 동안 제가 못해준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수술 잡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녀는 민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닳아버린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날 배신한 줄 알았어.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전부 거짓이었어. 아버지가 꾸민 거였어. 민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아프면서도 일하고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이번엔 내가 널 살릴게. 그녀가 민우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와 민우를 나란히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지안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디 가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언니가 아빠 고쳐드리러 가는 거야. 아빠 낫는 거예요. 응, 아빠 금방 나으실 거야. 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아프면 안 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언니 안 아파. 걱정 마.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예요. 그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사진 보면서 울 때 그 사진이랑 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찾아서 좋아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떼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아빠랑 같이 올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찾았습니다. 민우도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마치 들어갑니다. 숫자 셀게요. 19,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민우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뛰었습니다. 아빠 살았어. 엄마도 괜찮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천장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민우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깨어났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야? 병원이야. 내 폐, 내가 줬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을 것 같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어? 넌 날 버렸잖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부 거짓이었어. 아버지가 꾸민 거였어. 가짜 사진, 해고, 공작.
전부 다.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아이들.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들 예쁘게 컸더라. 민우도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응, 너 닮았어. 눈이 똑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간의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민우와 그녀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엄마도 괜찮아. 우리 가족이다.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새 집이었습니다. 그녀가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6년치야. 앞으로 60년 더 갚아야 해. 그녀가 웃었습니다. 민우도 웃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똑같은 가족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자. 그녀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얼굴을 붙였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 네 명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